자, 지금 7장을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가 결정 모형,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채권 가격 결정 모형도 이거하고 같았고, 모든 부동산이랄까,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랄까, 모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기획팀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획팀에서 이 프로젝트의 소위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성을 판단해보라 라고 할 때도 이 모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형. 현금 흐름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 배당금이란 거 대신에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 매출이랄까, 매출을 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매출과 비용의 미래의 매출과 비용을 쭉 다 현금 흐름을 추정한 뒤에, 물론 어떤 가정을 가지고 추정한 뒤에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내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판단하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 모든 채권 가격, 모든 자산 가격, 모든 프로젝트의 평가 모형이 다 이 현재 가치 모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해야 되는, 추정을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가정하에서 좀 단순화시켰죠. 고던의 고정 배당 성장률 모형. 그러니까 배당의 성장률이 고정된, 배당의 성장률이 상수가 고정된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예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고 평가를 해봤는데, 자, 이게 이 식을 보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P0는 간단하게 이걸로 봐도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P0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계산하고 평가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미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미지수. P0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현재 주가고 모르는 것은 G하고 이 K입니다. D0도 알고 있다고 봐야죠. D0도.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D0라는 것이 이번 기회, 현재 오늘의 주식 가격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당시 올해의 배당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올해의 배당금은 올해가 안 끝났죠. 그러니까 올해 얼마, 그래 몇 달은 끝났지만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돼도 안 나와요. 그게 이제 결산하고 나가지고 서류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월, 2월 정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고 그 비용이 어떻게 되고는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예측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 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정권사들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정치가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추정치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하죠. 어닝 스프라이즈. 그래서 예상보다 많으면 이 어닝 스파이럴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예상보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그 발표되는 어닝이 낮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삼성전자 1사분기 어닝에 대해서 발표가 났죠. 발표가 9.3조로 발표가 났습니다. 9.3조. 9.3조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액수죠.
작년 1, 4분기 비해 가지고 44%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어제 끝까지는 안 봤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수익성이 높아졌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왜냐하면 어닝 스프라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예측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8.9조, 9조 정도 됐습니다. 9조 정도. 직전까지 나왔는 애널리스트들의,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의 평균 예측치를 보면 1, 4분기가 9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치에서 5% 이내라 그러면 그건 예측 이내라고 보고, 예측치에서 5% 이상 플러스 난다 그러면 스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높으면 뭐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오르겠죠. 낮으면 그거는 또 반대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100%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건 이겁니다. G하고 K입니다. 한기 올해도 잘 모르는데 내년 후내년 쭉쭉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KE가 또 모르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보통 뭐 10% 정도로 가정을 많이 하죠. 20%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이런 거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뭔가 P0하고 D0는 거의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G 하나를, K를 가정하고 난 뒤에 G를 계산해낼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K를 가정하고 나면, P0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어닝이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 그 예상을,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예상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정을 하면, 미지수가 뭔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하나를 가정하면 나머지 미지수는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G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KE가 얼마인지 역산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KE나 G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정하고 알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P0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D0, KE, G에 대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P0가 얼마가 나왔다. 예를 들어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8만 원이다. 그러면 과소평가된 거죠.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KE나 G의 가정하에서 뭐 D0도 알 수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8만 원이다. 그럼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뭐 가지고 있더라도 팔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KE와 G, 이 P0 관계를 통해 가지고 P0를 평가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뭔가 하면 P0를 그냥 믿는다 그러면, P0를 믿는다 그러면 P0하고 KE, P0하고 KE의 가정하에서 G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주식 가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제일 많이 되죠. 제일 아마 신문 기사량도 제일 많을 겁니다.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죠. 전기자동차 회사인데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식 가격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한참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설명 모형인데, 이 모형 가지고 이 모형의 무용성에 대해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나왔던 데가 언젠가 하면 2002년 3년 때, 2002년 2003년 그때가 언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시에서 배웠겠지만 소위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IT 버블 붕괴로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이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전 세계는 IT 열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뭔가 뭐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한 거죠. 커지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뭐 그런 회사들이 그때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IT. 그런데 지금 알려진 IT의 한 100배 정도의 회사들이 그때 나왔어요. 나오면서 다들 뭔가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모형 가지고 설명해 보려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설명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다 D제로가 마이너스입니다. 배당금이 아니라 은행이 다 마이너스예요. 은행이 다 마이너스고, KE야 뭐 투자자의 KE야 뭐 하나 가정하면 별 문제가 없죠.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 계산의 기본이 되는 D제로 아니면 이 은행 자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설명할 요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주장들이 이 은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 매출액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성장성을 평가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뻥 터져버린 거죠. 아, 대부분 다 뻥이었구나. 그러니까 거품이었으니까 이제 대부분 터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석이 가려졌죠. 옥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퇴출되고 부도가 났지만 그러나 최고 회사들은 남았죠. 최고 회사들이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르지만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때 살아남은 것이고 그게 이제 그 회사들을 지금 이제는 이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는 그때는 이제 탐색기죠. 탐색기이기 때문에 온갖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여기서 위너가 될지 이 생태계를 이끌어갈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다 투자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는 뭐 대부분 다 이제 안정화되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실적 가지고 그때의 재무 데이터 가지고 이 모형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안 되더란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젠 그런 회사들도 다 이 모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으로 초기에는 이 모형으로 설명 안 된다.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이 모형 내고 이 모형에서 설명이 안 되는 정도의 주가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다 뭐 어쨌든 뭐 퇴출이 되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기록적으로 최장기로 이 모형으로 설명 안 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한 해도 빠지면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자란 말은 디젤러가 매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그걸 20년 동안 계속했죠.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참 테슬라의 그 CEO가 누구죠? 그 사람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사람들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더 투자하니까 주가가 더 오르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흑자로 전환됨으로써 이제는 이 모형의 범주 내에 들긴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봐서도 이 모형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뭐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그런 게 나왔죠. 지금 아마 테슬라 주가가 한 700불, 한 주당 700불인데 어떤 애널리스트에서 어떤 회사에서 적정 가격이 $150다.
뭐라고 이제 리포트를 냈죠. 이제 그게 신문에 났죠. 근데 그게 그 회사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도 뭔가 하면 이제 이 범위에 들었지만 이 범위를 평가해본다고 하더라도 끼케야 뭔가 하면 뭐 100불도 안 돼요. 한 50불 정도 될 회사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높아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 본다 그러면. 자, 거기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러면 제일 큰 차이는 이 G입니다.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 가격을 본다 그러면 곧 모든 자동차 시장을 다 평정하고 뭔가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를 다 팔아야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정도의 주식 가격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뭐 사람들 생각에는 뭐 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리더가 됐느냐? 먼저 했기 때문에 리더가 됐는데 다른 회사는 그럼 뭘 하고 있느냐? 그 세계적으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아직도 뭔가 하면 이 생태계가 아직 그 채산성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전기차가 아직은 이게 생산성이 뭔가 하면 이 채산성이 안 맞고 기술이나 그런 거 제작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은 테슬라보다 훨씬 다 대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자율주행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는 테슬라가 나을지 몰라도 하드웨어에서는 기존 자동차 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전자제품화 하지만 자동차가 그러나 자동차에는 분명히 타이어가 있고 트랜스미션이 있고 뭐 타이어가 있고 브레이크 장치가 있고 조향 장치가 있고 상당한 많은 부분들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뭐 만물이가 깔끔하지 않다 뭐 여러 불만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가 그런 자동차 만들었으면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을 건데 테슬라 자동차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덜 불만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것이 자기가 뭔가 하면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죠. 친환경적인 지구를 위해 가지고 뭔가 하면 기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뭔가 하면 이 차가 뭔가 하면 덜 만족스러운 것은 충분히 감수를 하는 사람들이죠.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은 테슬라 자동차를 안 사죠.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주 타깃이라는 게 미국의 중산층, 유럽에도 그렇습니다.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뭔가 하면 이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삼으로써 환경에 나는 기여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나타나면 옆에 사람들이 와 그러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테슬라의 셀링 포인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 그렇게 높게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미래는 모르죠. 테슬라가 이제 진짜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한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이 뭐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뭐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뭔가 하면 기존 뭐 그런 소소한 전기 자동차 회사고 그 정도 뭐 조금 더 넣는 정도라 그러면 지금 주가로서는 뭐 전혀 수익성이 안 맞죠. 그럼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 모형이라는 것이 기본이 이거죠. 기본이 이건데 기본이 이거라는 것은 주식 가격 모형의 주식 가격의 소스가 뭐냐 그러면 D입니다. D. 무한대로 가면 이건 0이죠. 그죠? D라는 겁니다. 이게 배당금 또는 뭐 굳이 이제 기술적으로 봐가 배당금이라기보다는 어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매출 빼기 비용입니다. 매출 빼기 비용하면 총 수익이라고 하죠. 단기 순이익.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걸 배당을 해주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평가됩니다. 특히 이제 한 주당 가격이라고 하면 주당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주당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어닝이라고 하는데 주당 어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주식 가격의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가격을 만드는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이 없는 회사는 주가는 0이라는 이야기죠. 이 모형은. 이익이 있어야지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소위 수익이 엄청나게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수익이 합당한 수익이냐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익이 날 것이냐. 지금은 막 1억 달러 수익 나는데 지금 이 주가를 본다 그러면 1억 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달러 수익이 나야 된다. 1조 달러 수익을 의미하는 주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 오를 주식이다. 라는 거죠. 오를 주식이다. 뭐 클 주식이다. 성장 주식이다. 오를 주식이다. 그런데 오른다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왜 오르냐 그러면 이게 시작은 이겁니다. 수익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야지 오르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확실히 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 그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을 봐야죠.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그 회사가 또한 그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할 것이냐. 뭐 성장을 이제 성장을 결정한 것은 뭐냐? 결국은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것이 뭐 공학적인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영업의 기술도 있고 아니면 운영의 기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산업 자체가 점점 더 커지는 산업이냐. 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은 커지는 산업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커지는 산업이죠. 이게 결국은 대부분 내연 자동차 기관들이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바뀔 것이냐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건 모르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테슬라 이후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언제든지 최선승이 맞으면 뛰어든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주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보기 싫으니까 뭔가 하면 조금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제일 키포인트는 거기 배터리 가격입니다. 배터리 가격. 현재도 뭔가 하면 전기차에서 가격에서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라는 문제죠. 이게 지금 배터리 가격에 비해 가지고 한 20, 30%만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보조금으로 그것도 다 이제 팔리고 있는데 보조금 없으면 전기차 안 팔립니다. 테슬라마저도. 근데 이제 그게 배터리 가격이 그 정도만 떨어져 주면 그때는 이제 거의 보조금 없이도 이제 생산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한 10% 정도만 비싸도 그 정도만 비싸도 사람은 삽니다. 하는데 이제 그 가격대를 가려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한 20, 30% 정도 떨어져 줘야 된다. 이제 결국은 기술이 뭔가 하면 생산성 기술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팔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이냐는 이야기죠. 그게 가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계속적으로 배터리 부분에서도 기술 혁신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속도를 봐가지고는 한 몇 년, 예를 들어 3년, 5년 이내에는 그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은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식 가격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을 평가합니다. 혹시나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말고 싶지만 그런다 미래에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꼭 뭔가 하면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라고요. 그것도 안 읽어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회사를 알아야죠. 회사 알라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최근은 조금 막던데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건 비싼 돈 줘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낮기 때문에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산업이 어떻고
이 기업이 어떻고 이 기업에 어떤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뭔가 하면 분기별 또는 뭔가 하면 5년 동안의 이 D의 예상 그 다음에 G에 대한 예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고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D를 과대평가했구나. 그럼 조금 깎고 아니면 이 사람은 G를 과소평가했구나. 그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히스토리 아니면 외부 환경 그 모든 게 보통 다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모형을 보고 이런 모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라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뭐 재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치죠. 경제학에서 화폐금융론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시장 아니면 주식에 대해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형이 그대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막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는 이런 모형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이걸 대체하는 모형은 아직도 없다라는 것은 그래도 유일한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주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죠? 자, 정보의 반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의 반영. 그러니까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죠. 매일 변하는데 매일 오르락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항상 시장에서 아니면 경제에서 세계에서 내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정보가 반영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는 이제 소위 장기적인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펀더멘탈한 주가고 실제적인 주가는 실제적인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가격은 현실적으로는 단기에서는 그냥 수급입니다. 수급이고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에 따라서 이제 평가되고 그 가격 수준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이야기죠. 수급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구매자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됩니다. 사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경매라고 생각하면 되죠. 경매입니다. 주식은.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경매였습니다. 경매였다는 것이 뭐 지금도 미국에서는 주식을 경매식으로 해서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난밤 미국 주식 시장은 뭐 얼마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얼마 올랐다 내렸다 라는 TV 그 멘트를 하면서 항상 뒤에 나오는 것이 뉴욕 증시의 그 화면이 나오죠. 그 화면에 보면 팔각형이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뭐 모니터 갖다 놓고 앉아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보면 재킷이 뭐 좀 종류가 몇 개 다른데 어떤 일정한 그 마크가 되어 있는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뭔가 이 딜러 또는 브로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걔들끼리 뭔가 손으로 신호하면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팝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거래는 아니었어요. 파는 우리나라 같이 뭔가 홈트레이딩이 아니라 대부분이 뭔가 하면 중간에 딜러들이 파는 사람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한테 주식을 파는 이런 식의 중간 이 상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저기 뭔가 청가물 시장 간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경매를 하죠. 경매사들이 뭔가 손짓을 내가 경매를 하죠. 그런 식으로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전산화되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전산적으로 거래가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 셈입니다. 없어진 셈인데 뭐 대신에 훨씬 더 효율적이 됐죠. 그러니까 경매를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최고 가격 내겠다는 사람한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 내겠다는 사람한테 팔린다. 경매 딱 생각하면 이거죠.
자, 그런 경우에 시장 가격은 자산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가격을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산에 대한 우월적 정보,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가격을 불러가지고 갑자기 주식 가격이 높을 수는 있겠죠.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거는 일시일 따름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여기도 잘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제일 잘 평가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가격이 그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이 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펀더멘탈한 그 장기 모형, 그 모형에서 설정된, 계산된 그런 가격이 될 것이다. 이 자산에 대한 우월한 정보는 인지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위험이 적은 거죠. 위험이 적은 거죠. 잘 모르면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하면 불안합니다. 오르면 뭔가 하면 없어서 불안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뭔가 하면 떨어질까 싶어서 불안하고, 항상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불안 속에 사는 건데, 그러나 잘 안다 그러면 이거 왜 오르구나, 왜 떨어지구나, 그걸 안다 그러면 그때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뭔가 하면 그걸 안전하게 뭔가 하면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정보는 개인들이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변화는 합니다. 변화하는데, 한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때 예상과 가격이 변화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정보 내에서 뭔가 하면 뭐 오르고 내리고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뭐 항상 고정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 아는데, 여기에 뭔가 하면 고려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수에즈 운하의 에버그린 회사의 배 하나가 운하를 더 맡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뭔가 한 4, 5일 정도, 3, 4일 정도, 4, 5일 정도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온갖 배들이 뭔가 하면 기다리고 있고 몇백 척이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거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머리를 굴리죠. 야, 이게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당장 나온 것이 우리나라 주식이 반응이 첫날부터 나온 것이 H&M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사 가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랬냐? H&M, 그러니까 에버그린이라는 것은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의 해운 회사죠. 우리나라는 해운회사라는 것이 한진해운하고 그다음에 현대상선 이 두 회사가 양대였죠. 그리고 그게 엄청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5년 10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해운 경기가 나빠지면서 뭐 거의 둘 다 부도 지경이었죠. 그래서 한진해운은 완전히 부도 처리해 버렸고, 현대상선만 그냥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대주주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뭐 그것도 거의 뭔가 하면 뭐 파스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굉장히 위축이 되어버렸죠.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적은 회사로 되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해운은 제일 이제 센터가 부산이죠. 부산이고, 주로 이제 그런 배들은 다 부산 항에서 이제 선적을 하고 내리고 그다음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항은 부산입니다. 물론 이제 대중국은 인천을 통해 가지고 조금 수출되고 있지만 양으로 봐가지고는 뭐 압도적인 게 부산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 출신인 문 대통령께서 이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 해운회사 다 망하면 어떡하느냐. 그래 한마디 하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살리자라고 했는 거죠. 그래서 현대상선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살렸죠. 살리면서 살리는 방향이 그 뭐 어쨌든 상당히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뭐 실제 이제 어떻게 해운 경기가 나빠졌는데 왜 망했냐 그러면 뭐 경기라는 것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기 나빠졌을 때 다른 회사들은 안 망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망하는데 우리 회사들이 망한 제일 큰 이유는 배를 다 빌려가지고 그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그 가지고 운송을 했었는데 빌릴 때의 가격이라는 것이 해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굉장히 비싼 임대료로 빌렸던 거죠. 그런데 해운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해운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뭔가 하면 짐 실어주는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나니까 도저히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우 다 망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하면 이 현대상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름을 HMM으로 바꿨죠.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뭔가 하면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를 따져본 거죠. 결국은 경쟁입니다. 딴 그 회사들, 그러니까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북구 회사들이 이제 머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세계 최대 회사들입니다. 북유럽 회사들이 세계 최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인데 더 이런 회사보다 뭔가 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배 키우는 겁니다. 배 크기를 키우는 거죠. 더 새로운 배, 더 큰 배. 그러면 에너지가 주는 겁니다. 인건비도 줄게 되고. 배 운영하는 사람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배에 뭔가 하면 배 크기가 크면 더 많은 걸 싣는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한 개당 인건비는 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기술은 발전하니까 옛날 배보다 새로운 배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를 뭔가 한 13척을 만들었죠. 13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리고 나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지금 현재 더군다나 그 와중에 지금 해운 경기가 살아나고 지금은 배가 부족해가지고 수출을 못한다고 있는 판이 되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아나면서 거의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HMM 수익만 하더라도 지금 1조가 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나서도 이익 자체가 1조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뭐 그러면 당연히 에버그린 회사, 경쟁 회사가 뭔가 하면 사고를 쳐가지고 일단 싣고 있는 컨테이너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당연히 더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저 회사는 뭔가 하면 저기 실린 것도 문제가 되고 저 회사 조금 위험하거나 화주들이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HMM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와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HMM에 더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자, 저 배를 누가 만들었느냐 라는 이야기 나오죠. 누가 만들어가 왜 사고가 났느냐 라는 건데 일본이 만들어 가지고 저 배의 주인은 일본 회사고 그다음 그걸 대만 회사에 빌려줬는 배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 뭐 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배도 새벽입니다. 만든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 조선을 더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회사의 사람들이 더 찾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 그게 온갖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다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이 정보가. 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예상과 가격이 변동하는 거죠. 시장 참가들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들의 예상을 수정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혜주 운하의 사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몇몇 주식의 주가 폭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뭐 반대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정보들도 계속 발생합니다. 자, 뭐 이 예를 가지고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보편적인 예입니다. 2007년 8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소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게 미국에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50년 만에
가장 최악의 주식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모형에서 어떤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거죠.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모형은 그거죠. 어쨌든 그 결과 P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폭락하겠죠. 근데 왜 폭락하느냐? 모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이 변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은 D0하고 KE하고 그 다음 G죠. 그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느냐? 첫 번째 G가 떨어진 겁니다. D0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장 뭔가 하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배당금도 떨어질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모든 게 안 팔립니다. 모든 게 안 팔리면 일단 매출도 줄고, 매출 따라가 비용이 그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뭐 매출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당장 해고시키지는 못하고 공장에 있는 기계를 뭐 팔지도 못하죠. 팔아도 뭔가 하면 그 뭐 가격도 제대로 못 건지니까. 그러니까 매출 줄면 당장에 수익성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고 디젤도 줄고 그 다음에 성장세도 주는 거죠. 성장세도.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아니 매출이 줄가지고 디젤을 주니까 그 당장이 내년에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게 언제 회복될지 어쨌든 한동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당장의 G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K는 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죠. 주식에 투자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더 위험한 거죠. 가격 변동이 더 커진다 그러면 더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손해를 볼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상돼야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 내에서 그게 이 위험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이 KE 수준에서는 이 위험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장 빠져나와 버립니다. 투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는. 투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투매. 이런 사람들은 K가 높아졌는데 지금 가격으로 KE로 가격이 K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러면 팔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G의 하락, KE의 상승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외에 다른 경우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작년 3월이죠.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코스피가 15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2000에서 한 2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코스피가 몇십 년, 그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150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왜 폭락을 했느냐? 모형으로 봐가지고 G가 떨어졌고 K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관한 정보들이 이 G하고 K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금 전 뭐 예를 들어서 수혜주 운하 사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KE가 변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뭐랄까 요구 수익률이 변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때는 뭔가 하면 G가 올라간 겁니다. G가. 그러니까 이 HMMG,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사, 그러니까 현대, 삼성, 대우, 이 조선사들의 G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쪽으로 수주가 안 그래도 1, 4분기에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 기록적으로 많이 됐는데 이 사태까지 터지고 나니까 더 수주가 많아지면서 그 회사들에서 이제 조선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 모형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정보에 따라서 정보가 이런 가격에, 이런 변수에 영향을 줘서 주식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보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대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시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시간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뭐 그런 등등이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 기대 이론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시 시간에 배웠죠. 적응적 기대하고 합리적 기대. 이 거시경제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뭐 복습을 하는 꼴이죠.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예상이 과거 경험만으로 형성된다. 즉 예상 변화는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 필립스 커브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보통 적응적 기대다. 실제 그래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적응적 기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져 버리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한번 5% 인플레이션 나라다. 그러면 그 계속 5%로 합니다. 특별하게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안 끌어내리는 한은 계속 가는 거죠. 그 왜 계속 그대로 가느냐? 왜 작년 그대로냐? 항상 작년 그대로다. 그거는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 예측을 잘 못한다. 그렇다 그러면 적응적 기대를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도 많이 다루던 많이 가정하던 것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나온 새로운 이론이 이제 합리적 기대다. 합리적 기대.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가 나온 것은 소위 폴 보크 쇼크 이후에 그러니까 79년 말에 그 미국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폴 보크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했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더라 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경제가 오랫동안 애를 먹을 것이다 봤는데 뭐 그래도 뭔가 하면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10% 가는 것을 이제 한 2%대로 낮춰야 된다라는 목적이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실업률이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률도 빨리 플러스로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적응적 기대보다는 합리적 기대도 하더라라는 거죠. 적응적 기대가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정책을 믿게 되면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 정책을 믿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옛날 데이터만 안 보고 뭔가 미래에 대한 것도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예측을 업데이트 시키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상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더라.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합리적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을 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뭐 정책에 대한 정보,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서 예측을 한다. 적응적 기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 데이터 그대로 그것만 쓴다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만 쓰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정보는 현재 데이터, 미래 예상 데이터 여기까지도 다 쓰는 것이 합리적 기대입니다. 자, 예상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한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 합리적 기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하고 일치한다. 합리적 기대가 자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OF 그러니까 Optimal Forecast. 어떤 값이 있다. 뭐 이게 주식 어떤 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채권 가격이다. 뭐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다. 자산의 옵티멀 포커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론적인 개념적인 거지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치가 있어요. 최적 예측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예측되는 변수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예측치는 결국은 XOF다라는 거죠. 이것의 평균값은 이거는 결국은 이 근저다. 정확하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XOF는 아닌데 그냥 이 근처에 간다. 여기서 안 벗어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안 벗어난다. 평균적으로 XOF다. 라는 것이 합리적 기대 이야기입니다. 즉 합리적 기대가
합리적 기대는 예상은 모든 이용가는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 XOF. 그러니까 XE는 XOF다. OF가 된다. 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합리적 기대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하더라도 최적 예측에 기초한 예상이 항상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 않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는 것이 사후적으로 평가해 본다 그러면 맞냐 그러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100에 99번 아니 1000에 999번 뭐 소수점 한 자리로 본다 그러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따름입니다. 따름이고 그 다음에 실현된 값은 그거하고는 틀리죠. 틀리는데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했다 그러더라도 그게 실현된 값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예상이 가능한 최선 추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뭐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선 예측은 예측자가 일부에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데 모든 정보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부자 정보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정보. 모든 알려진 정보인데 내가 이까지 보고 저 끝에 있는 건 못 봤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데 이게 한 얘기인데 예상과 최적 예측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금융시장에 특히 강하다. 근데 항상 옵티멀 포커스 하겠다는 것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심한 데가 금융시장이겠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잘 예측하면 돈을 버니까. 미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니까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뭔가 하면 이게 적응적 기대다 하는데 이제 적응적 기대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야기가 임담협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납품가 조정 뭐 이런 데죠. 그러면 매년 임금을 다시 이제 노조하고 아니면 근로자 대표하고 그 사용자하고 만나가지고 내년에 임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할 때 대부분 뭔가 하면 그때는 자 지금부터 물가가 얼마나 오를 테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가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올려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1년 뒤에 줄 건데 과거 1년치가 아니라 지금부터 뭔가 하면 얼마나 물가가 오를 건데 그걸 올려달라라고 이야기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올란 걸 올려달라. 그게 바로 적응적기 된 겁니다. 적응적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뭔가 하면 사실은 물가는 적응적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보다 더 뾰족한 물가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뭐 다 모든 걸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물가 예측치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임금 협상이나 아니면 납품가 뭐 내고나 대부분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예측치가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제일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합리적 기대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티멀 포캐스트를 안 하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당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잘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가 아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야기했죠. 그걸 보라는 것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 몇 개 빠뜨렸다 그러면 쟤는 저것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제대로 못하는 애널리스트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하나 만들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라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이 시장은 안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에 이 이론, 합리적 기대 이론, 금융시장의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돌아가는 시장을 효율시장,
또는 이 이론을 효율시장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시장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효율시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그걸 효율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효율시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정 분석을 해봅니다. 실정 분석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가 합리적이냐, 합리적 기대 가설이 맞느냐, 효율시장이 맞느냐 해봅니다. 해보는데 뭐 좀 이제 실정 분석 결과는 마지널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합리적 기대 이론이 대로 이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냐, 움직이는 시장이면 효율시장이라고 하고 또는 효율 자본 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이제 그런가를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보냐 그러면 일단 이거죠. 실전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실전 분석하는 사람의 이제 강점은 사후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의 실적을 보는 거죠. 과거의 실적을 봐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실제 뭐 알려졌던 중요한 정보를 다 반영해가 움직였냐를 보는 거죠. 움직였냐? 움직이는 것이 뭔가 하면 1대1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이냐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뭔가 바이어스가 계속 존재했느냐? 바이어스가 없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예측치는 이제 오차는 많죠. 오차가 많지만 오차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그 예측 오차를 다 짜지만 평균적으로 예측 오차가 0이 되느냐? 0이 된다 그러면 이건 효율시장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 그 실정 분석 결과는 마지널하게 나온다는 것이 뭐 정보를 다 반영 못한 부분이 조금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반영 못한 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반영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대로 거래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라는 것은 한 주, 두 주 거래되어 있는데 그때 뭔가 하면 내가 몇만 주를 사야 된다.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거래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수익성은 안 나는 정도다. 뭐, 뭐 그런 정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시장 가설이 맞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한 시장 데이터를 이야기한 것이고 나라마다 시장이 다 다르죠.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그런지 안 그런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다시 다 연구를 뭐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도 있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특히 이제 거래가 많은 주식시장에 이런 이론을 많이 적용해 보죠. 자, 그러면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의 시사점은 어떤 것이냐? 만일 한 변수가 움직이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예상이 형성되는 방식도 변한다.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 수행 방식의 변화.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통화량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자율을 하죠. 그죠? 이자율, 정책금리를 통해가 통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예상이 형성되는 방식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낮췄다, 높였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예측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응하고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통화당국의 정책이죠. 통화당국 정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훨씬 더 여기에 대해 사람들, 투자자들이 절실하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절감하게 된 것이. 지금 뭐 미국,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의 거품이다.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자, 그러면 과대평가된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다 페드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다 사실은 3월달에 그런 이야기 했죠. 페드가 지금부터 그냥 무한대로 돈을 붓겠다라는 선언을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펀더멘털이 나빠졌는데, 나빠졌는 것이 주가가 폭락했는 거죠. 폭락했는데, 뭐, 그러면 뭐,
조금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이거는 뭐 조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옛날 수준을 뚫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역사적인 최고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그 힘이 어디냐? 그 힘은 돈의 힘입니다. 중앙은행의 돈의 힘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상 이야기가 중앙은행하고 맞서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돈의 힘, 발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하려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다시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펀더멘탈이 저렇게 나빠진 데 불구하고 주가는 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뭐 그런 것이 이제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하면 그것을 뭔가 따라 가지고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미래 값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죠.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예상의 평균 오차의 평균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의 예측 오차의 평균치. 그러니까 예측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자들의 평균치. 그 다음에 그것도 한 시점이 아니라 뭔가 매일매일 1년 뭐 300일, 250일. 그걸 뭔가 10년 동안 하면 2500일이죠. 그 동안에 매일 사람들이 한 그 예측치의 평균치를 보는 겁니다. 그게 0이냐라는 거죠. 예측은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정이가 아니냐는 맞을 수가 없죠.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틀리냐, 체계적으로 안 틀리냐는 거죠. 체계적으로 안 틀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다. 그렇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예측이 될 수 없고 사전적으로 뭔가 하면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의 의미입니다. 의미. 시사점이고 의미다. 평균치, 예측치의 평균적인 예측 오차가 0이다. 자, 실제 이제 효율시장 이론 가설을 다시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즉 합리적 기대 이론을 이 금융시장에 적용한 거죠. 적용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동호 반복인데 사실은 자 투자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죠. 투자 수익률 리턴 본다 그러면 주식을 샀다. 살 때 가격이 PT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팔았다. 뭐 1년 뒤에 판다. 사서 1년 뒤에 판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팔면 PT 플러스 1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하면 1년 동안 보였기 때문에 중간에 배당금이 나오겠죠. 배당금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수익이고 이게 이제 투자죠. 근데 이제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투자액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T를 뺀 겁니다. 빼면 이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정권 보유에 따른 한 기간 정권 보유, 한 기간 동안 정권 보유하고 팔았다. 이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자본이득과 뭐 현금 지급, 이게 자본이득이고 이게 현금 지급액이죠. 뭐 그걸 이제 정권 매입 가격으로 나누면 이게 정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됩니다. 자, 이 수익률이 되는데 보유 기간 초에 PT하고 CT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PT하고 CT는 압니다. 아는 거죠. 뭐 채권이라 그러면 CT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주식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어쨌든 한기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죠. 그러나 PT 플러스 1은 모릅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PT 플러스 1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측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PT 플러스 1 위에 2를 붙였습니다. 기대치, 예상치, expected value 1을 붙였습니다. 이걸 T 시점에서 예상된 T 플러스 1 시점의 정권 가격이다. 뭐 주식이든 채권 가격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이 경우에 정권 보유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값은, 요 값은 사실은 사후에 T 플러스 1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학자들이 연구할 때 보통 계산되는 값들이고 이건 T 플러스 1이 지나야지 요 PT 플러스 1을 알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T점에서 투자를 합니다. T점에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T점에서 이 정권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요 PT 플러스 1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은 계산을 못합니다. 못하고 단지 RE만 계산하죠. 예상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는 것은 앞에 고식에서 모르는 PT 플러스 1을 이 예측치를 대입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R 리턴이죠. 그래서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같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XE는 X 옵티멀 포캐스트라. 이거는 이 가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P는 뭔가 하면 결국은 옵티멀 포캐스트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리턴도 옵티멀 포캐스트가 된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 분석에 따라서 RE는 균형 수익률 R스타하고 같게 된다. 그래서 옵티멀 포캐스트 R은 R스타, 균형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어쨌든 시장에서 결정된 리턴이 있겠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리턴이 있겠죠. 이거하고 같아진다. 거죠. 자, 금융시장에서 정권의 현재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정권의 수익률에 대한 최적 예측이 그 정권의 균형 수익률과 같아지도록 결정됩니다. 토요시장에서 정권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옵티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옵티멀 포캐스트가 R스타보다 더 높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PT가 오르게 되겠죠. PT가 올라가지고 옵티멀 포캐스트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옵티멀 포캐스트가 R스타보다 낮다 그러면 이건 PT가 떨어지게 돼가지고 옵티멀 포캐스트가 올라가겠죠. 뭐 이거는 당연히 이 소위 호유 시장에서 모든 남아있는 이용 기회는 제거된다. 소위 이걸 우리가 노 아비트리지 컨디션 그러니까 차익거래죠 이게 차익거래를 존재함으로써 차익거래에 따른 수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차익거래가 발생하죠. 소위 일문일가의 법칙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ROF는 R스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시장 가설. 자, 어처럼 포캐스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게 있죠. 이 주식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시장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윤 절감 노력을 어떻게 했고 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 가지고 잘 적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뭔가 하면 해 가지고 향후 뭐 6개월 내에 주가가 10%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1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목표 가격은 11만 원이다 라고 발표하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1만 원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이게 뭔가 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 효율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못 믿는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논리입니다. 자, 신문과 발표된 투자 자문가들의 보고서에 있는 정보는 이미 많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행동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11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내에 11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뭔가 하면 뭐 확실히 10%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럼 11만 원에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다 당장 사는 거죠. 당장 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점점점 사람들의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어디까지 오르냐 그러면 11만 원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1만 원까지.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자문가의 보고서의 타겟 프라이스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오를 주식이다. 오를 주식은 지금 당장 오르는 거죠. 효율 시장 가설이 맞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면 항상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엉터리다 믿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건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도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뭐 몇 달 지나고 나가 리포트가 틀렸니 예측이 틀렸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닌데 우리가 이 효율시장 가설을 로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오를 거라 그러면 당장 다 올라버린다.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터도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 찾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들 따름이지 대부분 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기초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증적 증거도 투자 자문가들의 추천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 이제 우리 이 스타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매년 보면 뭔가 하면 그 투자은행 정부사들이 추천 종목 뭐 10개씩 나오죠. 추천 종목. 요즘엔 뭐 어떤 리딩방이라는 그런 이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아니 자기가 오른 주식을 잘 알면 자기가 돈 벌지 남한테 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문가들이 노력은 하지만 효율시장 가설이 맞다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맞는 대로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실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효율시장 가설의 함축이고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다. 정도로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